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의대 생리학교실 조교수 손은철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는 이 수강 신청 정정 기간에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이 강의는 기본적으로 인체 및 기초의학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혹시나 생물학을 배우신 분들이 있다면 그 생물학 내용이 많이 겹치기는 할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의대 교수이다 보니까 질병에 대해서도 많이 다루게 될 거고요. 그 질병의 치료법들에 대해서도 다루게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배웠던 생물학의 내용들과는 더 많이 다를 수 있고요. 난이도 면에서는 조금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교양이라고 해가지고 마음 편하게 그냥 듣고 그냥 적당히 시험 보면은 되겠지 하면은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어요. 네. 그렇게 일단은 강의를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은 저에게 이메일로 남겨주시면 제가 피드백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거나 할 테니까요. 언제든지 메일 주시고요. 그리고 또 만나는 시간도 계속 만들려고 하니까 그것도 여러분들께서 마음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와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의 선배일 겁니다. 저는 11학번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을 했고요. 지금 수강 신청하신 사람들 명단으로 봤을 때 제일 선배가 21학번이던데요. 어, 일단은 저보다 선배는 없는 걸로 알고는 있어서 그냥 제가 여러분들의 선배다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울산의대를 입학을 했고 저는 이제 의사의 길로 바로 가지 않고 대학원으로 갔습니다. 전공은 양리학을 전공을 했어요. 근데 이제 중간에 박사를 하다가 중간에 이제 남자들이라면 무조건 거쳐야 되는 게 있죠. 병역을 제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 공중보건 의사로 이렇게 근무를 했고요. 그래서 3년 동안 공무원으로서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공무원의 생활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제가 3년 동안 겪었던 공무원의 경험들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1년은 장흥교도소에서 이제 진료보는 정말로 수감자분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로 있었고요. 그 2년은 서울시 역학조사관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박사를 복학을 해서 2025년 3월에 이제 2월에 박사를 졸업을 했고요. 저는 이제 작년 9월에 생리학교실 조교수로 임용을 받아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수업 진행 방식은 간단합니다. 일단은 현장 강의가 우선입니다. 웬만하면 현장 강의를 제가 하고 싶은데요. 근데 어쩔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기고 일정들이 생길 때에는 온라인 강의로 전환을 할 겁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이번 강의를 온라인으로 하는 이유가 울산에 대해서 신임 교수 세미나를 오늘이 3월 3일인데요. 이 3월 3일부터 3월 5일까지 2박 3일 동안 진행을 합니다. 이 신임 교수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으면 승진이 안 되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세미나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정말 중요한 시간임에도 이렇게 온라인 강의로 대체하게 된 점 정말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 또 이제 뒤에 3월 18일에 제가 또 중요한 연구 미팅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3월 18일에도 온라인으로 강의가 진행이 될 거고, 이 미팅이 미뤄지지 않으면요. 그리고 이 미팅이 또 주기적으로 있다 보니까 아마 4월, 5월 달에 한 번 정도씩 더 이렇게 온라인 강의로 진행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3시에 미팅이 있어요. 그 다음에 5월 6일 날은 제가 이제 충청북도 진천에 있는 법무연수원이 있습니다. 이제 법무부에 들어가는 공무원분들이 교육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기에서 제가 그 교도소에서 근무를 했었다고 했죠. 그 기관들이 좀 인정을 받아서 법무연수원 강의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매년 하는데, 이 스케줄들을 제가 막 조절할 수는 없다 보니까 이 강의를 만들고 나서 나중에 잡히긴 했어요. 근데 요일을 바꿀 수 없어가지고 안타깝지만 이날도 온라인 강의로 진행을 할 거고요. 추가로 또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는 날짜들이 생길 수는 있지만, 어,
중간고사 기간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간고사에 몰두할 수 있게 이렇게 35호간이 또 산 위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머니까 이때도 온라인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여러분들에게 오가는 시간도 좀 줄이고 여러분들이 이때는 강의에 또 집중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가 모든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저희 중간고사는 없어요. 중간고사도 다 강의로 대체됩니다. 근데 이제 다른 교수님들을 초빙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강동윤 교수님 예방의학 교실의 강동훈 교수님과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됐는데요. 또 의과학대학원의 구하림 교수님이라고 제가 이 교수님께 아직 얘기는 안 드렸어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만나가지고 한번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나 대학원에 오시게 되면 저랑 같이 공동 지도 교수를 맡아주실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멋있는 교수님들이세요. 아, 제가 사진이라도 좀 넣을 걸 그랬나? 한번 검색해 보시면 바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저는 상담 시간 언제든지 진짜 여러분들이 편하실 때 오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수요일 강의, 저희가 3시부터 5시죠? 그 후에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되는데, 이왕이면 만약에 상담을, 1대1로 상담을 원한다. 그러면은 강의 전에 오시는 것이 편할 겁니다. 왜냐하면 현장 강의 후에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식사 혹은 커피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뭐 강의 전에 커피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맥스 5명으로 잡았고요. 식사는 막 최고급 음식을 제가 대접하기에는 제가 조교수고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울산대학교 근처의 맛집이라든가 뭐 치킨집 뭐 이런 데에서 간단하게 치킨을 먹거나 뭐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절대 강요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냥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그럼 오늘 갑시다. 그 수업 당일날 말씀해 주셔도 돼요. 사람이 많이 없다면. 그런데 혹시나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은데 맥스 5명을 잡아놓은 이유가 너무 많은 분들이 한 번에 같이 밥을 먹자고 하면은 제가 결과적으로는 대화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맥스 5명으로 잡아는 놨는데 이것도 제 교만한 행동인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연 이유가 왜냐하면 솔직한 얘기로 이 강의가 저한테 큰 이득이 없어요. 금전적으로나 뭐 승진적으로나 단 하나입니다. 대학원생을 뽑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대학원 이렇게 내가 가르쳤는데 대학원 와야지 아니면 제가 뭐 사람들을 전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권유를 해가지고 은근히 여러분들에게 대학원 가자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것에는 답변을 하겠지만 물론 그렇게 막 여러분들에게 강요나 권유를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분한테 배우면, 그게 저한테 배우면, 이 배우는 시간이 아깝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에게 찾아오시고요. 반대로 저도 여러분들을 평가할 겁니다.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게, 이분은 좀 가르치면 재밌겠다. 이분은 진짜 성장할 수 있겠다. 이런, 저도 그 가능성을 보고 서로 이렇게 짝짝꿍이 맞는다면, 그러면 그때 같이 대학원으로 오는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도 여러분들을 평가할 겁니다. 뭐 학점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왔으면 좋겠는지 안 좋겠는지 이것도 평가할 거지만 반대로 여러분도 저를 평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저를 다른 분에게 추천해 주실 수도 있겠죠. 저 교수에게 배우면 좋을 것 같다. 그런 것도 열심히 해주시면 저야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한 가지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는 거는 제가 1, 1학번이라고 했죠. 그래서 최소 여러분들과는 10살에서 15살, 요 정도 차이는 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경기도 출신이고요. 어, 거의 서울에서 지금까지 십몇 년 살고 있죠. 제가 울산의대를 졸업하고 대학원도 그렇고 거의 서울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어, 울산 사투리가 거의 없잖아요. 열심히 제가 이제 울산에 있을 때는 울산 사투리 배워보려고 막 친구들, 저 같은 경우는 IVF 중앙동아리도 가입을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배우려고 했으나 배우는 게 쉽지 않고 제가 하면은 욕을 많이 먹더라고요. 여러분들 귀에는 굉장히 어색하게 들릴 테니까. 결과적으로 지역의 차이가 있고 시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의 의도가 여러분들이 들리는 거와는 다르게 들릴 수도 있어요. 제 입장에서는 아, 오늘은 좀 졸리니까 좀 길게 쉽시다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냥 이게 졸리다라는 표현이 그냥 일반적인 용어예요. 여러분들에게 애교를 부리려거나 뭐 좋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저 교수 왜 졸리다라는 표현을 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반대로 저는 잠 온다라고 했을 때 애교로 들리니까요. 그것처럼 제 의도와는 다르게 여러분들의 귀에 들릴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나이 차이가 있고 지역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냥 저의 의도를 생각해서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들의 의도를 생각해서 이해를 할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잠아요. 그럴 때 왜 나한테 애교를 부리지? 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니까 서로 그 의도를 토대로 같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로 저희가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저희가 모이는 게 보통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강의 끝나고 수요일 저녁 시간에 같이 저녁 식사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뭐 저녁 식사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녁에 강의가 있다든가 항상 뭐 스케줄이 있다든가. 그런 분들은 강의 전에 오셔가지고 같이 커피 한 잔을 해도 좋고요. 아니면은 남학생이거나 여학생일 경우에는 2명 이상일 경우 그냥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같이 약속 잡아가지고 뭐 다른 날이어도 되니까 같이 식사 약속이나 아니면은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는 그 약속을 잡고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모든 강의는 영상으로 이렇게 다 업로드 할 겁니다. 유튜브로 다 업로드를 할 거기 때문에 어, 그냥 혹시나 이 강의를 못 들어오신다고 하면은 그냥 영상으로 참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출석 체크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군이나 병가 뭐 이런 거 있다고 수업 못 가요. 이런 거 해서 서류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그 제출 받아봐야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잘 모르고요. 그냥 네, 못 오시면 못 오시는 걸로 영상으로 강의 대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강의는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 제가 여기다가도 써놨는데요. 시험 한 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냥 시험만 잘 보시면 됩니다. 근데 원래는 리포트를 만들 생각은 없었는데, 이게 강의적으로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리포트 하나를 추가했는데 여러분들에게 부담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출석 20점은 잡아놨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가지고 잡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출석 체크 안 할 거라고. 여러분들이 등록금을 500만 원 냈다고 합시다. 순전히 그냥 500만 원을 냈을 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16학점 정도 듣는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총 한 240시간 정도의 강의를 듣게 되겠죠. 이 등록금이 순전히 강의를 듣는 데 사용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강의 1시간당 2만 원꼴의 돈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 강의와 영상 강의도 뭐 계속 다 올려드리겠지만 시간당 2만 원을 사용할 가치가 없는 강의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저는 안 오시는 선택권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출석은 자유롭게 오시든 안 오시든 그거는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것 때문에 내년에 폐강이 되고 다시 강의가 안 만들어질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저한테 크게 중요하진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을 드릴 거니까. 근데 너무 어디 가서 소문내지는 말아주세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시험만 잘 보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제가 이 강의를 만드는 이유가 대학원생을 뽑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울산대학교에 제가 이제 대학원 연구실을 차릴 겁니다. 저에게 교육을 받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이렇게 저를 홍보하는 목적이 있어요. 근데 대학원생 이후부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에게 중요한 거는 성실함도 아니고요. 노력도 아니고요. 결과입니다. 한 야구 선수가 있어요. 밤새 내일 선발인데 그 전 새벽까지 열심히 술 마시고 잠도 안 자고 놀다가 등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9이닝 무실점으로 잘 틀어막았네요. 그럼 그 전까지 술 마신 걸 누가 비판합니까? 반대로 최근에 비판받는 선수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야구 응원하는 팀은 없습니다. 뭐 예전에 삼성 라이온즈 한 십몇 년 전까지는 응원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야구는 거의 안 봐서 그냥 뉴스로만 봤어요. 그분이 욕을 먹었던 이유가 뭐예요? 행동 때문이 아니에요. 물론 행동 결과가 안 좋은데 그 앞에 있는 행동까지 안 좋으니까 행동까지 싸잡아서 비판을 받은 거죠. 그분이 만약에 후이닝 무실점 했으면 비판 안 받았을 겁니다. 왜? 프로 선수니까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것을 요구하려고 해요. 결과만 좋으면요. 대학원생이면, 뭐 연구원이면, 전문가면 출근 안 해도 됩니다. 게을러도 괜찮아요. 저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 열심히 여기에다가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분들이면 저는 애초에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선생님은 당신은 이 분야에 안 맞는 분인 것 같습니다. 라고 오히려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 철학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시험만 잘 보시면 됩니다. 네. 네, 리포트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의 몇 분 정도 강의를 듣는지 보고, 그래서 한 사람당 몇 문제 정도 시험 문제를 출제하면 좋을지 그것을 결정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강의 전체 중에 뭐 시험 문제가 안 나오는 강의들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외부 교수님들을 초청할 경우. 그럼 여러분들이 시험 범위에 있는 그 모든 강의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그냥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시는 겁니다.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방법도 자유롭게 그냥, 맡길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 문제들을 모아서 전체적으로 공유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기말고사를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만든 시험 문제 중에서 뽑아서 어느 정도 수정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기가 조금 매끄럽지 않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거의 그대로 낼 생각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과목에 시험 문제가 집중되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안 만든 시험 과목을 제가 만들어야겠죠? 네, 그럼 제가 만들 겁니다.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손해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여기 공유하는 문제 은행에 제가 만든 문제는 포함되지 않을 거니까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 시험 문제를 만들어서 제출할 경우는 8점으로 처리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출석 20점은 결과적으로 그냥 보너스 점수가 된 거예요. 다 20점 드릴 거니까. 그냥 보너스 점수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원래는 시험 문제 한 문제 틀리면 95점, 한 문제 틀리면은 90점 이렇게 5점씩 막 떨어져야 되는데 100점만 기말고사가 이제 70점 만점으로 되다 보니까 이미 어느 정도 보너스 점수가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레포트에서 한 2점 정도 깎아도 한 문제 틀릴 때 5점 깎이는 거랑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출제한 그 문제가 시험 문제 나올 경우에는 10점으로 낼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을 다 너무 못 봐가지고 혹시나 A뿔과 A가 너무 적다. 너무 적다. 그럴 경우에는 이 리포트 시험 문제로 나올 경우에 이 가산점이 없어지고 시험 리포트 제출한 모두가 10점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A뿔과 A가 너무 적을 때 가변적으로 일단 8점으로 잡은 거고요. 일단 8점을 잡았는데 너무 적을 경우 10점으로 다 올릴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분명히 다른 사람들인데 시험 문제를 쭉 냈는데 똑같아요. 문제가 똑같아요. 그러면은 중복으로 그냥 3점만 드리려고 합니다. 시험 문제가 중복되는 이유는 뭐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각 경우의 수는 제가 말씀드리진 않을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레포트를 제출하시기 전에 한번 서로 확인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그냥 권유를 드리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하나하나 만드시는 게 좋을 겁니다. 네. 뭐 필수는 아니에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문제와 또 이 리포트를 제출할 때 문제만 제가 제출받지 않을 거예요. 그 답이 왜 이 답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적어도 간단하게라도 해설을 적어서 같이 제출을 하게 할 겁니다. 그래야 다른 분들이 그걸 공부하면서도 좀 더 편하게 공부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문제가 틀리거나 해설이 틀릴 경우에는 0점입니다. 그래서 꼭 정답인 그 문제와 해설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리포트들을 모아가지고 15주에 제가 15주 차, 아니, 기말고사 바로 전주에 모아서 중요한 문제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해설까지 해드릴 거예요. 그렇게, 그러고 이제 기말고사 시험을 보시면 되겠고요.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에 100점 만점을 했을 때 5점 단위로 잘라서 학점은 부여가 되게 됩니다. 어, 출석으로 인한 F는 없지만 점수로 인한 F는 분명히 드릴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강의는 절대평가로 진행된다고 알고 있어서 이렇게 적어는 놨는데 절대평가로 진행되면 이렇게 가는 거고 혹시나 상대평가로 가야 될 수밖에 없게 되면 그러면은 상대평가로는 갈 겁니다. 그때는 어, 만약에 상대평가라고 하면 A, B, C, D는 없을 거고요. 그냥 그 학교에서 제시하는 퍼센트대로 최대 뭐 30%는 A 이상이다 그러면 30%는 A뿔, 40%는 B뿔, 나머지 30%는 C뿔. 근데 너무 평균에서 벗어나 있다 그러면 F. 이렇게 그냥 학점 나갈 거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절대평가로 알고 있어서 일단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강의는 여러분들이 혹시나 나중에 의학이나 생명과학과 이렇게 같이 연구를 하게 될 수 있잖아요. 특히 지금 울산은 원래는 공업도시로 공업으로 먹고 살고 있었는데 요즘 울산도 바이오 의료 산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이오 의료, 의생명과학 쪽에 이렇게 일자리를 얻어가지고 공부를 하거나 연구를 진행해야 될 거나 아니면은 연구가 아니라 또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될 가능성도 있어요.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든가 자신의 약을 프리젠테이션, 영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의학을 공부를 해야 될 텐데 그때 의학을 좀 더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이 강의입니다. 그래서 조금 특별한 특징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의학 용어를 영어 그대로 사용할 겁니다. 어, 신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신장보다는 적어도 PPT 슬라이드에는 키드니 혹은 뭐 신장 기능일 때는 renal function 이렇게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PPT 한글도 있을 거고 시험 문제도 그렇게 의학 용어를 거의 사용해서 낼 겁니다. 제가 의대생들을 강의할 때도 시험 문제를 내요. 의대생들 강의는 반대로 제가 한글로 시험을 내거든요. 왜냐하면 국시가 한글로 나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의사국가고시를 준비하시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유용한 방법으로 시험도 만들고 강의도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의생명과학을 연구를 한다면 아니면은 뭐 그쪽 분야에 일을 한다면 그쪽 분야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을 배려해서 한글을 쓸 가능성은 없습니다. 의사들과 같이 만약에 연구를 한다고 했을 때 의사들이 여러분들을 배려해서 결핵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결핵의 영어가 튜버큘로시스거든요. 튜버큘로시스라고도 얘기 안 해요. TB라고 얘기할 겁니다. 아마도. 그런 용어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친숙해지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어느 정도 의학 용어를 그대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강의가 폐강이 된다면, 저는 폐강되면 오히려 좋은 점도 많아요. 이거 강의로 제가 얼마 받더라? 17,000원 정도 받나요? 한 시간에? 그래가지고 돈도 별로 안 되고요. 뭐 이거 강의 잘한다고 해서 승진하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강의를 대학원생을 뽑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는 교수니까 혹시나 저한테 배우고 싶은 분들 찾아오세요. 이런 홍보 목적의 강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공부하고 싶다. 제가 학점과는 상관이 없이, 학점은 드릴 수 없겠죠. 폐강이 됐으면. 근데 같이 이 과목 같이 공부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정하고 그에 따라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은 있어요. 남학생일 경우에는 한 명 이상이면 괜찮아요. 저희 그냥 단둘이서 공부해도 되는데 아까 밥 먹을 때도 여학생일 경우는 두 명 이상이라고 그랬죠. 여학생과 단둘이서 식사를 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이거는 쉽지는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여학생일 경우에는 두 명 이상 오셔가지고 같이 공부하자라고 하면은, 저는 언제든지 여러분들과 시간을 맞춰서 같이 공부를 도와드리고 강의 준비도 할 테니까요. 폐강대도 혹시나 필요하시면은 제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제 네이버에 그냥 제 이름과 울산에다 검색하면은 핸드폰 번호도 나옵니다. 이건 좀, 네, 그래가지고 그 번호로 연락을 주셔도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폐강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강의 준비한다고 막 대학원 와라. 절대 포섭할 일은 없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을 때야 막 포섭하고 막 그럴 수도 있겠죠. 좀 자신감을 갖고. 저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주고 최선을 다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다이기 때문에 절대 제가 대학원을 와라 포섭하지는 않을 겁니다. And for students who can understand only English, almost all slides would consist of figures and words in English. To help you follow along, yeah, my presentation slides will consist of figures and key terms in English. However, I would like to clarify that the lectures will be spoken only in Korean. This is because I want to ensure the majority of the students here can fully understand what I'm talking about. So I appreciate your understanding on this matter. For for students who need English support, I will upload these lectures to YouTube. Please make use of the auto-generated subtitles provided by YouTube. So uh, maybe you can use it. While not perfect, as there is auto-generated subtitles, it will help you translate my Korean explanation into English in real time. I hope these resources help you in your studies. If you have any major difficulties, feel free to contact. 네. 저 이거 넘기면서 얘기를 안 했네. 네, 그러면은 그냥 일단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해봅시다. 생명이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겠어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여기도 써놨지만 물, 산소, 영양소들을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세포가 살아가는데 그럼 일단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네, 일단은 물이 없으면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세포들. 우리 몸에 제일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게 물이죠. 어릴 때는 뭐 70%,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65%, 60%이 정도 얘기를 하겠는데 정말로 물이 없으면은 우리 몸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보통 산소 혹은 영양소를 생각하는데 그 다음 매우 중요한 게 삼투압이에요. 오스몰라리티. 삼투가 왜 중요하냐? 삼투압이 낮아지면 우리 몸의 세포들은 어떻게 되냐? 삼투에 대한 개념은 뒤에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셀이 부풀어서 터져버려요. 삼투가 반대로 높으면 우리 세포 안에 있는 물들이 밖으로 빠져나가서 쭈글쭈글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물들이 가장 간단한 물부터 좀 복잡한 물들, 우리가 세포를 키우려고 할 때 아니면은 우리 의료 환경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것을 그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가장 간단한 의료적으로 사용하는 물, 노말셀라인이라고 하죠. 노말셀라인은 0.9% 소금물입니다. 네, 가장 간단한 물인데 우리가 수액으로 맡든 뭘 할 땐 그냥 수액을 넣지 않아요. 코 세척을 한다든가 할 때도 오스몰라리티를 맞춰서 하죠. 그래서 물이 코에 들어가면 우리가 되게 따갑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게 삼탑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노멀 셀라인을 그냥 코에 집어넣으면 우리 콧물도 다 물이잖아요. 그것처럼 물 집어넣었을 때 그렇게 통증이나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스몰라리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pH예요. 그래서 이 노멀 셀라인보다 조금 더 복잡하게 우리 사용하는 액체가
PBS라고 하거든요. 혹시나 나중에 뭐 이제 난임 때문에 난자를 채취를 했다. 그 난자를 보관하는 액체가 PBS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노마셀라인에다가 pH만 또 맞춰준 거예요. 그만큼 일단은 물에다가 삼투를 맞추고 그 다음에 pH를 맞추면 어느 정도 세포들이 그래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서 조금 더 오래 살려면 산소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오래 살려면 온도가 적절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또 말씀드릴게요. 산소 같은 경우에는 모든 생물이 다 산소를 필요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어, 산소가 있으면 죽는 미생물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또 제가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 텐데, 막 우리 몸 안에서 막 독성을 만드는 균에 감염이 됐다. 그래서 여기서 막 뽀글뽀글 기체가 올라온다. 그럴 때 저희가 청진기로도 실제로 막 허벅지나 이런 근육에 됐을 때 뽀글뽀글 소리가 들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병을 가스 갱그린이라고 합니다. 보통 클로스트리디움 펄피리젠스라고 하는 균에 의해서 생기는 이제 근막염인데 그럴 때 그냥 근육을 찢어서 공기에만 노출돼도 그 균들이 죽어요. 네,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옥시젠이 꼭 필수는 아닌데 우리 사람의 몸을 생각한다면 옥시젠은 필수죠. 왜? 이 옥시젠이 에너지를 만드는데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그런데요. 이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전해질이 맞아야 됩니다. 나트륨의 농도가 맞아야 되고요. 근데 나트륨을 이제 의학 용어로 소디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칼륨을 칼륨이라고 안 하고 포타슘이라고 해요. 독일 용어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소디움 농도, 포타슘 농도도 맞아야 되고요. 염소, 클로라이드 농도도 맞아야 되고, HCO3- 바이카보네이트의 농도도 맞아야 됩니다. 칼슘, 마그네슘 이런 전해질이 우리 혈관 속에 적절한 농도로 또 있어야 되고요. 아마 그 다음에 뉴트리언트가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뉴트리언트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비타민이나 미네랄들과 같은 정말 소량이지만 꼭 필요한 물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맞춰놓은 그래서 PBS 그 pH 3투 전해질 그리고 영양소까지 다 맞춰놓은 메디아들이 종류가 이렇게 쫙 있는데 대표적으로 메디아는 DMEM이 있어요. 이 DMEM은 사람 이름이에요. 듀베코 씨와 이글 씨가 만든 씨라고 하기엔 엄청나게 오래 전생 사람분들이긴 한데 듀베코스 모디파이드 이글스 메디아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것저것 만들어서 세포를 키워봤더니 세포가 잘 크더라 라고 해가지고 만들게 된 메디아입니다. 이거 말고도 더 종류는 많아요. 이 DMM에 들어간 이 성분들이 여기에는 다 해당이 되는 것들이 들어가게 돼요. 물론 온도랑 산소는 다른 걸로 인큐베이터라고 하는 다른 걸로 맞춰주지만요. 근데 이것만으로도 또 세포가 못 살아요. 뭐가 필요하냐면 성장인자와 호르몬들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세포를 키울 때 이 배지만 쓰지 않아요. 하나를 뭘 추가하냐면 페탈 보바인 시럼 여기 이가 빠져야 되는데 시럼을 추가합니다. 뭐냐면 피 뽑아가지고 피의 혈청 그냥 피에서 적혈구, 백혈구 그 다음에 혈소판까지 가라앉힌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거, 뭐 그걸 정확하게는 혈장인데 거기에 면역 반응까지 제거하는 게 혈청이고 뭐 그것까지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그 피의 그 국물을 배지에 넣어준다. 왜냐면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는지는 자세히 몰라요. 정말로 많은 것들이 들어있을 건데 그중에 대표적으로는 그로스 팩터들, 성장인자들이 있고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 인슐린도 있고요. 트랜스페린도 있고요. 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호르몬이 없으면 우리 몸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살려면, 계속 살려면 이런 것들도 필요해서 추가로 넣어주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만한 삼투의 개념부터 좀 봅시다. 삼투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물에 얼만큼 많은 물질들이 녹아있냐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물에 녹아있는 물질의 개수가 삼투압이다. 그렇게 생각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보통 소디움,
나트륨, 소디움은 145m몰 정도가 있고요. 포타슘은 4.5m몰 정도가 있고, 클로라이드는 116m몰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여기뿐만 아니라 바이카보네이트, 마그네슘, 칼슘, 그 외에 또 많은 것들과 프로틴들과 이런 것들이 다 우리 피에 다 녹아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총 오스몰라리트가 어느 정도 되냐 하면은 한 285에서 290, 295 오스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물에 요만큼의 물이 녹아 있다는 거죠. 이게 얼추 0.9% 소금물이랑 비슷해요. 0.9% 소금물 하면 요 정도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오스몰라리티가 맞아야 되는데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글루코즈거든요. 글루코즈가 우리 혈당을 100mg per 데시리터 이하가 정상이다. 물론 밥 먹으면 높아집니다. 140, 150까지도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내려오는데 일반적으로 공복 시 혈당은 100mg per 데시리터가 정상이다. 요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뇨가 워낙에 유행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뇨의 진단 기준까지 아실 필요는 없는데 이 100mg이라고 하면 이 글루코즈가 대충 몰레큘러 레이트 분자량이라는 게 180 정도 돼요. 그래가지고 계산해 보면 5.5ml 오스몰 정도 나옵니다. 이 오스몰라리티가 안 맞는 병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HHS라고 합니다. HHS, 하이퍼 오스몰라, 하이퍼글라이세미 신드롬이라고 해서 당뇨병 환자가 갖는 굉장히 치명적인 부작용? 합병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 당뇨 환자가 사망을 하는 정말 위험한 이 합병증 중에 하나인데 대표적인 DKA와 HHS라는 게 있는데 그건 좀 다른 거지만 어쨌든 오늘은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강의하는 것도 아니니까 HHS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글루코즈 레벨이 기본적으로 혈당이 원래 아까 100ml 이하라 그랬죠. 100mg 이하인데 600mg보다 보통 넘어가요. 보통으로 따지면 1000mg 정도 됩니다. 1000mg까지 올라가는 굉장히 높게 혈당이 올라가는데요. 1000mg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오스몰라리터 따지면 아까 5.5에 비해서 10배, 55ml 오스몰이잖아요. 그러면은 50ml 이 50ml 오스몰 이상이 상승을 한 거죠. 정상이 285에서 290이라고 했을 때 그것보다 15% 이상 굉장히 높게 거의 20%에 가까울 만큼 삼투압이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세포 안에 있는 물들이 다 세포 밖으로 나오겠죠. 굉장히 탈수 증상이 심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시비한 하이드레이션, 물을 굉장히 많이 줘야 됩니다. 이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물과 인슐린을 굉장히 많이 투여를 하게 돼요. 굉장한 응급 상황이고요. 사망률이 10에서 20% 정도 보통 보고가 될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몸이 오스몰라리티를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겠죠. 이런 오스몰라리티가 도 중요한데 아까 pH도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몸이 피를 뽑을 때 동맥혈에서 피를 뽑으면 pH는 보통 7.4가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면 안 돼요. 어느 정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게 그럼 0.1 정도, 0.2 정도 괜찮아요? 아닙니다. 보통은 0.05 사이에서만 왔다 갔다 하지 그 이상 벗어나면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이게 몸이 굉장히 적응하기가 어려워져요. 대표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숨을 혹시나 공포스러운 상황 때문에 이게 두려운 상황 때문에 숨을 빨리 쉬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숨을 쉬면은 pH가 올라가거든요. 그럼 막 어지러워져요. 숨을 너무 많이 쉬게 되면. 그게 pH 끽해야 7.5, 7.6 사이로 갈 때 그렇게 어지러워집니다. 조금만 pH가 올라도 막 어지러워지고 그 근육이 막 떨려요. 그걸 이제 호흡성 알칼리증이라고 하는데 pH가 올라갔다 해가지고 낮아지는 걸 산증, 올라가는 걸 알칼리증이라고 해서 알칼리증이라고 하는데 네, 불안하거나 이래서 과호흡을 할 때 그래서 그 pH가 높아진 걸 억제하기 위해 우리가 봉투를 쓰고 우리가 뱉었던 CO2를 다시 마시게끔 하는 그런 치료가 있잖아요. 그만큼 pH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세포가 서바이벌하기 굉장히 중요한 게 나트륨 칼륨 펌프예요. 소디움 포타슘 펌프. 이게 뭐냐면 세포가 세포 안에 있는 소디움, 나트륨을 계속 세포 밖으로 퍼내고요. 그 과정에서 세포 밖에 있는 칼륨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세포 안에 있는 안과 밖에 소디움 농도가 엄청 달라요. 포타슘의 농도, 칼륨의 농도도 엄청 다르고요. 세포 밖은 아까 나트륨 145mm몰, 그리고 칼륨, 포타슘이 4.5mm몰밖에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세포 안은 반대입니다. 포타슘의 농도가 훨씬 높아요. 90mm몰 이상이 되고요. 소디움의 농도가 훨씬 낮습니다. 소디움의 농도도 한 자릿대로 훅 낮아져요. 굉장히 경사 차이가 큽니다. 이걸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냐. 이게 이 소디움을 퍼내고 포타슘을 받아들이는 이 과정에서 ATP라고 하는 게 사용이 되는데 ATP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엄청나게 강한 에너지인데요. 바로바로 우리가 돈을 쓸 수 있는 현금, 5만 원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어디 가서 바로바로 쓸 수 있는 현금, 수표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바로 에너지를 쓰는데 요 펌프를 돌리기 위해서 에너지가 또 엄청나게 필요하거든요. 이게 작동을 안 하면 세포 내에 소디움의 농도, 나트륨의 농도가 높아집니다. 근데 소디움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물과 같이 이동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물이 세포 안에 많이 들어오니까 세포가 빵빵하게 터져서 죽기도 하고요. 이 소디움의 농도가 세포 안에서는 낮고 세포 밖에서는 높잖아요. 그럼 이 세포, 그냥 이 문이 열리기만 해도 그 소디움이 세포 안으로 우르르 들어오겠죠. 농도 경사가 워낙 크니까 확산에 의해서 확 들어옵니다.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많은 물질들을 업테이크하거나 많은 물질들을 세포가 가져오거나 오거나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세포가 어떤 필요 없는 물질들을 밖으로 내보내거나 그다음에 세포 밖에 필요한 물질들을 내보내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것들도 다 멈추게 돼요. 결과적으로 이 세포가 살아가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펌프인데 여기서 필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소듐의 농도가 맞아야 되고요. 포타슘의 농도가 네, 적절해야 돼요. 그리고 에너지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산소가 필요한 거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유지돼야 되니까 전해질의 농도도 적당하게 맞춰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에너지를 만드는데 또 뭐가 보통 사용이 되냐면, 아, 네. 세포 내 환경이 바뀝니다. 효소가 중요해요. 우리 몸의 모든 리액션들이 그냥 화학적 반응으로 일어난다 그러면 정말 우리 생존에 필요한 많은 에너지들, 많은 화학적인 반응들이 너무 느려서 생존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엔자임 효소라고 하는 것은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근데 에너지 중턱을 하나 건너가야 되거든요. 넘어가야 되는데 그 방지턱을 많이 낮춰줘요. 그러니까 조금만 노력해도 그 반응이 일어나게 하는 거죠. 자연적으로는 너무 느리게 발생하는데 그 반응을 굉장히 좀 빠르게 일어날 수 있도록 방지턱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효소입니다. 근데 이 효소들이라는 게 pH나 온도에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반응을 한다는 게 온도가 바뀌면 액티비티가 바뀌어요. 효소가 얼만큼 이 물질들을 잘 반응시키는지의 그 활성화가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위가 우리는 산이라고 알고 있죠. 왜냐, 왜냐까지는 제가 모르죠. 위한테 안 물어봤으니까. 대표적인 그 효과가 펩신이라고 하는 위에서 분비되는 그 엔자임이 산일 때 액티비티가 높아요. 네. 만약에 염기이다. 그러면은 액티비티가 거의 없어집니다. 그럼 단백질 분해가 거의 안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엔자임은, 그러니까 효소는 우리 몸을 살아가는 많은 화학적 반응들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문제가 얘가 온도와 pH에 매우 예민하다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온도와 적절한 pH가 항상 맞아야 됩니다. 우리 몸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개복치 같죠? 네. 조금만 바뀌어도 막 뭐가 안 되고, 뭐가 문제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절하는 게 뭔지를 마지막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세포로 봤어요. 그럼 이제 조직으로 봅시다. 조직으로. 조직에서는 또 뭐가 필요할까요? 시그널을 받아야 돼요. 얘네가 계속 막 자기 일을 하고 있으면 안 돼. 자극을 받을 때 일을 하고
자극이 없을 때는 좀 쉬든가, 아니면 반대로 자극이 없을 때는 일을 하고 자극이 오면 쉬든가, 이런 시그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일한다. 우리 근육 조직을 생각을 해봅시다. 근육이 계속 수축해 있어요. 근육이 계속 수축해 있어. 아,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저희 이러고 다녀야 되죠? 근데 계속 이러고 그게 이제 파상풍이라고 하는 병이 이게 계속 수축하게 되는 형태가 형, 어, 병입니다. 그래서 그 파상풍이 저희가 예방접종을 맞죠? 그 파상풍 테타너스라고 하는 병에 걸리면은 막 등이 이렇게 활처럼 휘어요. 그게 근육을 이완하지 못하고 계속 수축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 특정한 자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축할 때는 수축하고 이완할 때는 이완을 하는 그 시그널에 반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반대로 보툴리늄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보톡스라고 하죠. 저희가 보톡스 이제 주름살 제거할 때 맞는 주사인데, 그것도 원래는 톡신이었어요. 한 균이 만드는, 보툴리늄이라는 균이 만드는 톡신인데, 그거 같은 경우는 반대로 시그널이 왔는데도 수축을 못하게.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숨을 못 쉽니다. 물론 테타너스도 결과적으로 계속 수축하고 있으니까 숨을 못 쉬어요. 둘 다 숨을 못 쉬는데, 근육들이 안 움직이니까 숨을 못 쉬어서 사망할 수 있는 병인 거죠. 그래서 자극이 있어야 되고요. 자극에만 반응을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냐? 커넥션이 있어야 됩니다. 네. 자극이 있어야 되고, 자극에 반응을 동시에 해야 되는 거죠. 근육이, 제가 자극을 줬는데, 이쪽 근육은 1초 뒤에 수축하고, 이쪽 근육은 1초 먼저 수축하고, 그럼 근육이 힘을 쓰지 못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떨리겠죠? 심장이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걸 우리는 부정맥이라고 해요. 심장이 바들바들바들바들, 심장이 피를 받아들일 때는 동시에 쫙 늘어나서 공간을 만들어줘서 피를 받고, 심장이 이제 피를 짜가지고 이제 온몸으로 보내거나 폐로 보내거나 할 때는 이 심장이 동시에 수축해야겠죠. 여기 먼저 수축해버리고 여기는 나중에 수축하면 다 피가 안 나갑니다. 압력이 그렇게 전달이 안 돼요. 그게 부정맥이에요. 그래서 조직은 서로 우리 동시에 수축하자, 동시에 반응하자. 이런 커넥션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조직이 막 세포는 여기 심장세포 하나가 여기 있고 하나는 저기 멀리 있고 이러면 안 되죠. 또 붙어 있어야 되고 그 붙어 있는데 필요한 커넥티브 티슈들이랑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심장이 떨리면 아리스미아고요. 근육이 떨리면 파시큘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루게리병이 대표적인데 루게리병이 보면 근육이 막 이렇게 떨립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예시로는 여러분들 소 바로 잡았을 때 근육이 막 이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막 움직이는 그런 영상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게 대표적으로 파시큘레이션이거든요. 근육이 동시에 수축하는 게 아니라 막 다발마다 얘는 들어가고 쟤는 나와 있고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죽은 소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도 상관은 없는데, 살아있는 사람이면은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동시에 근육이 수축하고 동시에 근육이 이완을 해야겠죠. 커넥션이 중요하고요. 소화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뇨기, 심장도 마찬가지고, 음식물이 내려가야 돼요. 동시에 수축해야지, 입구는 막고 얘는 수축하고, 그러면은 오히려 구토를 하겠죠. 네, 이런 게 딱 박자도 맞아야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늘어난 대장도 여기만 늘어나고 여기는 좁아지고 그러면은 변이 이동을 못 하겠죠. 반대로 소변도 마찬가지. 그래가지고 이런 커넥션들이 있어야 되고요. 오간으로 본다면 그런 게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라는 게 대표적인 건 뭐냐? 피드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위가 위산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물론 어느 정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음식을 먹은 것처럼 과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속 쓰려가지고 내 병원에 나중에 가게 되죠. 위궤양이 있다 그러고. 위산이 많이 나올 때는 많이 나와야 되지만 또 어느 정도가 되면 적게 나와줘야 됩니다. 그런 게 이제 피드백이 있어요. 우리 몸의 호르몬들도 마찬가지예요. 대표적으로 아까 당뇨 얘기했으니까 인슐린이 대표적인데 우리 몸에 혈당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혈당을 낮추는 가장 중요한 호르몬 중 하나인 인슐린이 분비가 증가합니다.
근데 이 혈당이 낮아졌는데 계속 인슐린이 높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저혈당으로 빠져가지고 어, 뇌에 포도당을 공급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죠. 그래서 저혈당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혈당 충분히 떨어졌어. 인슐린 이제 그만 분비해도 돼라고 췌장한테 판크레아스한테 얘기하는 뭔가가 또 있어야겠죠. 그게 피드백입니다. 피드백이 작용을 해야 우리 몸이 또 잘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 피드백은 특히 엔도크리놀로지, 호르몬에서 내분비과, 호르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호흡기 할 거고, 심장 할 거고, 소화기도 할 거고, 신장도 할 건데, 이제 나머지 시간들을 뭘로 채울지는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저 여기하고 관심이 있어요. 제가 막 뭐, 생식의학, 뭐 이런 것들 적어 놓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관심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분야로 강의를 바꿀 겁니다. 그래가지고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어쨌든 준비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이제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이 피드백이 굉장히 우리 기관들이 살아나려면, 그래서 적당하게 적당히 움직이려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초의학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 우리 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제일 기본적인 해부학이 있고요. 우리 몸이 어떻게 펑션하는지 그 피지올로지가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아까도 pH도 조금 더 바뀌면 안 되고 온도도 조금이라도 바뀌면 안 되고 근데 우리 바깥 환경은 계속 바뀌잖아요. 우리나라만큼 기온이 많이 바뀌는 나라가 또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또 지역마다 달라요. 제가 한번 서울에서 울산 내려갔는데 서울은 영하 10도여가지고 패딩 입고 갔는데 울산은 영상 10도여가지고 저 혼자 패딩 입고 있어서 되게 뻘쭘했던 기억도 있는데 네, 온도도 달라요. 근데 그래도 우리의 체온은 항상 37도, 36.5도가 유지돼야 되죠. 그걸 우리는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해부학과 기본적인 기능들이 있어요. 그 기능들이 항상 외부의 환경 변화와 상관없이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이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게 또 생리학도 이제 항상성의 일부인데, 그래서 구조와 기능과 이게 어떻게 해서 계속 외부의 변화와 상관없이 유지되고 있는지, 그것을 공부하는 게 해부학과 생리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항상성이 항상 유지되나요? 아니에요. 그게 유지가 안 되는 게 병인 거죠. 그래서 어떤 병 때문에 이 항상성이 깨졌다. 그럼 그 항상성이 왜 깨졌냐가 병리학인 거고요. 만약에 외부 미생물들에 의해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기생충 등의 뭐 아니면 곰팡이, 진균 등에 의해서 깨졌다. 그게 마이크로바이올로지인 겁니다. 미생물학. 그러면 우리가 깨져 있는 상태로 그냥 두면 또 안 되겠죠. 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항상성이 있던 그 이전으로 되돌려 놓을 것인가? 그때 보통 많이 사용되는 게 약이고요. 그래서 약이 어떻게 이 병리에서, 이 미생물에서 다시 깨진 항상성을 돌려놓느냐? 그게 양리학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초의학의 그 가장 또 베이스가 되는 게 우리 몸 계속해서 우리 몸 안에서 화학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생화학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조금 여기랑은 동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인구 집단에서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면 좋겠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 예방의학이 돼요. 이렇게 우리는 기초의학이 구성되어 있고요. 이런 학문들의 기본들을 토대로 우리 인체가 어떻게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병들에 의해서 이 항상성이 깨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를 그냥 재미있게 공부하면서 우리가 서로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현장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